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1년 단위의 과제평가와 정산을 2, 3년 정도로 늘리고 행정과 연구를 분리하는 특별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제도의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를 만들 때 쓰는 가스터빈은 항공기 제트 엔진보다 정밀한 제작 기술력이 필요해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세계적으로 4개 나라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성능 시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제작 기술을 갖게 됩니다. 최근 하와이 원주민들이 천문대에서 근무하는 천문학자들을 상대로 거센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섬의 대형 망원경 건설 때문인데 원주민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성지지만 천문학자들은 더 먼 우주를 관측하는 데 최적의 장소여서 양측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하와이 마우나케아 원주민 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앱을 내려받을 때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결제가 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결제가 되기 전 미리 고지를 해주지 않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다크 패턴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들이 모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성과를 창출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올해 안에 입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과제평가와 정산을 2, 3년 정도로 늘리고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과 연구를 분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논문 부정행위와 연구비 부정사용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연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론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대되는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은 줄이고 수백 개의 R&D 관리 규정과 흩어져 있는 연구 정보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싹트려면 규제라는 험난한 벽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기술, 신제품을 먼저 허용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들어선 수소 충전소입니다. 신산업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모호하더라도 먼저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규제 혁신의 상징입니다.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제대로 싹이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규제는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 법령에 담긴 245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돼서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산시의 조례, 광산업과 관련된 광주시의 조례 등 142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호주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의 산업과학혁신부와 한호주 수소협력 의향서를 체결합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원부국인 호주와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차와 버스 등 국산차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수소 액화 등 저장 운송 기술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수소 공급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호주가 협력하면 큰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00, 우리 돈 119만 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5.5배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는 올해 2분기 기준 전 세계 $1,000 이상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2% 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70%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00에서 $799, $800에서 $999 스마트폰 시장은 각각 13%와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비싼 스마트폰일수록 더 잘 팔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400에서 $600, 우리 돈 70만 원대 스마트폰 시장은 1년 새 36% 감소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1,000 이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라며 5G 기기의 인기가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지난달 이후 여러 품목에서 일본산 소비재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달 부산으로 수입된 일본산 품목 수입액은 1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1억 7천만 달러보다 5.4%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일본 제품 수입액은 38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에 42억 3천만 달러보다 8.2% 줄어 부산 지역 수입 감소폭보다 더 컸습니다. 전기를 만들 때 쓰는 가스터빈은 항공기 제트 엔진보다 정밀한 제작 기술력이 필요해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4개 나라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그 반열에 오를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50개가 넘는 날개가 붙은 발전용 가스터빈의 중심축인 로터를 작업대로 옮깁니다. 덮개를 덮고 부품을 조립하는 마지막 제작 공정입니다. 가스터빈은 270메가와트급으로 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성능 시험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제작 기술을 갖게 됩니다. 1500도씨 이상을 견디는 합금 소재 기술과 정밀 주조 기술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기계공학의 꽃으로 평가됩니다. 최신의 냉각 기술과 열차폐 코팅이 적용된 터빈과 최신형 3D 입체 공력 설계를 적용한 압축기와 석탄 발전과 비교해 가스 발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8분의 1,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은 3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20곳을 가스 발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국산화에 성공하면 수입 대체 효과만 1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해마다 수요가 크게 늘 전망입니다. LNG 발전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스터빈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관련 생태계 구축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번에 개발한 가스터빈은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하고 오는 2023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마우나케아산 정상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망원경이 있는데요. 이 천문대에서 근무하던 전 세계 천문학자들에게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거센 시위 때문이었는데요. 네, 하와이 원주민들은 왜 천문학자들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하와이 마우나케아 원주민 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하와이 마우나케아 그 원주민들이 그 천문대에 있는 천문학자들 상대로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천문학자들은 지구 대기권이나 날씨 그리고 도시의 밝은 불빛의 방해를 최소화해서 밤하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날씨가 건조해서 기상현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고산지대나 사막에 망원경을 많이 건설하죠. 예. 지구상에서 이런 대형 망원경을 건설하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를 꼽으라면 북반구에서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의 높은 화산 꼭대기인 마우나케아 정상,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칠레의 높은 고원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현재 칠레 고원에 차세대 거대 망원경인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GMT를 함께 짓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모형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칠레에서는 이제 이것을 짓고 있고요. 예. 또 하와이 마우나케아 정상에는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건설한 거대 망원경 13대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우나케아가 원주민들에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라는 건데요. 네. 하와이 전설에 따르면 마우나케아는 대지의 신과 하늘의 신이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우주를 탄생시킨 역사적인 성지로 전해집니다. 네. 비교하자면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는 마우나케아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 또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내려왔다고 하는 태백산과 같은 그런 의미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 주시니까 이제 하와이 원주민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대 망원경이 건설되던 그 논의되던 1970년대부터 하와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터전과 이 성지에 이런 거대하고 인공적인 과학시설 장비들이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974년 천문학자들은 원주민들을 만나서 망원경을 최대 6개까지만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예.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더 먼 우주를 관측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욕망을 계속 키워왔죠. 결국 1990년대 후반 이미 망원경의 수는 약속했던 6개를 훨씬 넘어서 10개가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의 묘가 별다른 논의 없이 이장되는 등 민감한 문제가 함께 벌어지면서 천문학자와 원주민들 사이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0년에 미국과 하와이 의회에서 천문학자들이 제안한 또 다른 새로운 차세대 거대 망원경 건설을 승인을 해주면서 네. 천문학자들 사이에 그리고 원주민들과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원주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마우나케아 관측소로 올라가는 유일한 도로를 봉쇄하고 망원경 공사 차량들이 정상에 올라갈 수 없도록 저지하는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 약속을 어기고 망원경이 13개까지 늘어났는데 거대 망원경을 또 추가로 그러니까 14번째 망원경이죠. 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망원경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에 있던 망원경 대신에 새로 갖다 놓은 그런 망원경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이 논란을 접한 많은 네.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아쉽게도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거대 망원경의 목적과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려운 대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망원경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망원경의 주경의 크기, 지름인데요. 망원경의 지름이 2배 더 커지면 네. 같은 시간 동안 그 망원경으로 받을 수 있는 빛의 양은 그의 제곱인 4배 더 많아집니다. 네. 예.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먼 천체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큰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만약 지금 유럽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30m짜리 망원경이 완공이 된다면 천문학자들은 기존의 10m급 망원경으로 보던 것보다 9배 더 먼 어두운 천체까지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빅뱅 직후 태어났을 최초의 별 또는 태초의 은하의 모습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예. 하지만 기존의 망원경에 장비만 갈아 끼워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m급 망원경을 위해 건설했던 그 건물이나 주변 부지는 새로 지을 30m급 망원경에겐 너무 비좁겠죠. 네. 그리고 잘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10m급 망원경을 헐고 그 자리에 30m급 망원경을 건설하는 것 역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m급 망원경이 세워질 긴 기간 동안 기존에 있던 10m급 망원경도 쓸 수 없게 될 테니까 예. 이 역시 사실은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누군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하와이 원주민의 관점에서 말하면 마치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의 백록담이나 독도의 외국인 과학자가 이 부지를 뭐 좀 연결해달라, 활용해달라, 과학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이것 좀 비슷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와이 원주민들과는 다른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예. 얼핏 보기에는 망원경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모습이 반과학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게 비유해보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의 과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독도나 제주 백록담에 거대한 장비를 지어야 하니 부지를 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네. 우연히 제주 백록담이나 독도가
거대한 망원경이나 가속기를 건설하기에 지구상 최적의 장소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그 부지에 거대한 과학시설과 건물을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네. 과연 우리는 쉽게 그 부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어렵겠죠.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적으로 그런 중요한 장비나 기기가 우리나라에 건설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것 같습니다만, 그 장비들이 지어질 부지가 하필이면 독도나 백록담처럼 우리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천혜의 환경으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쉽게 허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적으로 중요한 부지를 단순히 문화적 의미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비과학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우리를 비난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와이 마우나케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입장을 우리의 현실에 빗대어서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와이 원주민과 과학의 발전 이 두 가지를 모두 위하는 길은 정녕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이 논란이 어떻게 끝나야 할지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론 빨리 거대한 망원경이 지어져서 새로운 우주를 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론 그간 계속 무시를 당해왔던 원주민들의 고민에도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원주민이나 천문학자 모두 밤하늘을 섬기고 누리는 이들이지만 단지 서로가 밤하늘을 느끼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벌어진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더욱 이 논란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부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장비가 계속 건설되고 과학자들의 출입이 늘어나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현대 천문학의 연구 현장을 쉽게 전할 수가 있을 테니까 교육적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망원경 건설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학교육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더 질 높은 과학교육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그 아이들이 직접 자기의 고향 땅에 지어진 세계 최대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연구의 최전선에 설 수 있게 해준다면 아마 좋은 타협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래의 천문학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집을 철거하고 망원경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마우나케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과연 과학의 발전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학은 오로지 지적 탐구 정신과 학문적 호기심만 추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탐구 과정에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인류애를 고민해야 하는지 말이죠. 주로 생명공학 등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만 논의되던 과학탐구의 윤리성에 관한 논의가 별과 은하를 다루는 천문학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는 우주를 다루는 천문학이 마냥 우리와 동떨어진 생뚱맞은 학문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원론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쪼록 원주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연구도 또 힘이 되는 그 원만한 해결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한반도를 강타한 17호 태풍 타파의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한 강도 높은 소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동반한 비바람으로 농장 주변에 뿌려둔 생석회가 씻겨 내려간 경우 소독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식품부 상황실엔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태풍 타파가 몰고 올 농가 피해에 대한 걱정에다 무엇보다 지금 진행하는 양돈 농가 방역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축산 농가의 지붕과 울타리, 매몰지에 뿌려놓은 생석회가 많이 씻겨나갈 겁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시 소독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모두 씻겨 나갑니다. 원점에서 다시 축산 내외부와 진입로에 대해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발병이 확인된 파주와 연천을 중심으로 접촉 농가 등의 돼지에 대한 살처분은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의 역학조사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잠복기가 최대 19일이라 앞으로 3주 동안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걸 찾는다면 이동 제한 조치가 풀려 출렁이던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이어 불어온 태풍 타파로 축산농가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멸종한 공룡이나 원신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는 주로 화석이 토대가 되는데요. 과학자들이 뼈 조각에서 추출한 DNA만으로 오래전 멸종한 고대 인류의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넓적한 얼굴에 살짝 튀어나온 이마. 7만 년 전 살았던 현생 인류의 사촌, 데니소바인 13살 소녀의 얼굴입니다. 20만 년 전부터 5만 년 전까지 시베리아 증지에 살다 멸종된 데니소바인은 그동안 외모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Up until now, all remains from Denisovans that we have comprise of a pinky bone, a few teeth, and the lower jaw. Now it is the first time that we provide a detailed anatomical reconstruction showing us how these humans look like. 화석이 없이도 얼굴을 복원한 건 손가락뼈에서 얻은 DNA 덕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영장류의 DNA를 분석해 어떤 부위가 외모를 결정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가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때 외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해 DNA만 보고도 외모를 유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We show that we can take DNA methylation from ancient samples and reconstruct anatomy in 85% accuracy. 이 기술을 토대로 유추한 데니소바인은 현재 인류보다 골반이 더 넓고 피부와 눈, 머리카락 색깔이 어두운 편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법을 활용하면 앞으로 화석이 없이도 멸종한 생물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은 사망 전에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주변에서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심리부검에 참여한 자살 유족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15년부터 3년 동안 심리부검에 참여한 자살 사망자 390여 명 중 92.3%가 자살 경고 신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77%는 주변에서 이를 경고 신호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경고 신호는 식사나 수면, 감정 상태가 변하거나 자살과 죽음에 관련된 말을 자주 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는 자살 경고 신호의 경우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며 이런 행동을 관찰하면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고 돌보는 정성은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났는데 유기동물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롱둥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카르멘 씨. 사료와 기본용품은 물론 예방접종까지 가족처럼 돌보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To care for a dog or a cat is kind of expensive. And it's almost like caring for a child when you want to care for them right. 카르멘 씨 같은 저소득층 반려동물 가족을 위해 한 동물 복지단체가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씩 각 가정을 찾아 돌봄용품이나 사료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물론 무료이거나 최소 비용만 받습니다. 그동안 무료 중성화 수술도 10만 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2010년 출범한 이 단체는 애틀랜타를 비롯해 미 전역 27개 도시로 확산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The highlighted roads you see on the map are areas we've already done proactive outreach, and it's how we keep track of things. 인간의 짧은 사랑으로 키우다 버림받고 마는 유기동물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Our goal is to keep every animal that comes into the shelter. We want to see them leave alive and go into a loving home. 미 국가 통계에 따르면 보호소를 통해 주인을 만난 반려동물의 4분의 1이 또다시 버려집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주인의 흥미 상실 등의 이유도 있습니다. 자식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데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율주행차나 VR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3차원으로 공간을 스캔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난주 국내 연구진이 이 3D 영상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3차원 영상에서 이런 오류를 잡아낸 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고품질의 3D 영상을 우리 기술로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재우는 자장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자장가의 실체는 고양이에게 민감한 저주파로 구성된 노래인데요. 자장가는 물론이고 고양이가 유독 좋아하는 식물까지 고양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번 주 전국에 있는 고양이 집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주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호랑이 140여 마리 가운데 절반 이상인 80여 마리가 홍역으로 인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 호랑이가 대부분 근친교배로 태어나서 면역력이 약해져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동물의 제왕 호랑이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인간의 욕심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씁쓸해집니다. $240만 원에 가까운 초고가지만 초기 물량이 완판돼 없어서 못 파는 갤럭시 폴드가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사기 위해서 웃돈까지 얹어 거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폴더블 폰에 대한 뜨거운 반응 속에 당분간 갤럭시 폴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1위는 과학자들이 갓 태어난 아기 고유의 냄새를 분석해서 성분을 밝혀내고 이를 인공적으로 합성했다는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합성한 아기 냄새를 남녀 60명에게 맡아보게 한 결과 모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사실 이 아기 냄새가 자신을 지켜달라는 신호를 보호자에게 보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신생아 냄새의 심리적인 효용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태풍 타파는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해 남부와 제주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바지에 대마도를 지나며 급격히 세력이 약화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타파는 제주 산간에 최고 780mm의 물폭탄을 쏟아부은 비태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고 초속 42.2m의 돌풍이 폭우와 동반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막바지에 진로가 틀어지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해에 접어들며 일본 쪽으로 조금 진로가 꺾이며 대마도를 통과한 것입니다. 큰 섬을 지나며 급격히 약해진 태풍은 2배 가까이 빨라진 속도로 대한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바람이나 비가 영향을 주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 해일이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태풍 타파까지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모두 6개. 관측 이후 1950년, 1959년에 7개 이후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10월 태풍이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해역의 해수온도가 높아요. 북태평양 고기압층이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가 변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만일 태풍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2016년 차바, 지난해 태풍 콩레이는 모두 10월 태풍이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앱을 내려받을 때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결제가 되거나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 깔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것을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다크 패턴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적인 인터넷 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하면은 보이스 피싱, 스캠 같은 게 떠오릅니다. 이 다크 패턴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사람을 갖고 논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스캠은 인터넷 사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건 직거래를 하자고 해놓고 돈만 받고 물건 대신 벽돌을 보낸다거나 하는 일 있었잖아요. 또 최근에는 이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SNS나 이 데이팅 앱을 활용해서 어떤 친분을
형성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또 피싱은 이제 전화나 인터넷 같은 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 사기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다크 패턴 같은 경우는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사기는 사기인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범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일종의 이 마케팅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추가 구매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더 깔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기 결제를 해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범죄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의도된 행동을 이끌어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런 다크 패턴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2010년에 이 용어를 만든 이제 해리 브릭널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자들에게 제보를 받아가지고 다크 패턴 사례를 막 수집을 했는데요. 수집해서 한 12가지 정도 패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이 숨겨진 비용이라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여행을 하기 전에 호텔을 검색할 때 어떤 사이트에서 막 이 검색을 하다 보면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야 이제 서비스 비용이나 세금이라면서 한 20%를 이제 추가로 받습니다. 이제 가장 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딴 데보다 비싸진 거죠. 또 이제 상품 가격을 비교하다 보면 매우 싼 제품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배송료가 턱없이 비쌀 때가 있습니다.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배송료가. 이렇게 가격 일부를 배송비로 옮겨서 최저가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비행기 요금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14년서부터는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EU에서는 2016년서부터 미국에서도 곧 불법으로 규정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쓰면서부터 이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다크 패턴의 형태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구독형 모델이 그렇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구독형 모델로 소비자들을 어떻게 속이는 건가요? 최근에 그 매월 결제나 매년 결제를 하라라고 유도하는 앱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앱스토어에서 이 구독 또는 이 무료 평가판 사업을 그 회사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 번 팔고 몇 년간 계속 업데이트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매달 조금씩 사용료를 내는 이런 사업 모델로 바꾸라라는 거죠. 덤으로 이런 모델을 바꾸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받는 수익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료 평가판을 쓰려고 해도 일단 구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용카드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해야지 앱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입하지 않고 쓸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건 교묘하게 안 보여줘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유료 결제가 시작될 때 보통 미리 알려줘서 선택을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걸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가입해서 취소를 하려고 해도 취소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상담원과 상담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탈퇴 방해라던가 아니면 강요된 구독이다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많은 행위이기 때문에 좀 그냥 넘어가긴 없지만 굉장히 분명한 다크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도 모르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불법 아닌가요? 구독 강요를 빼면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독 문제는 처음에 분명하게 공지를 하지 않으면은 EU에서는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근데 이런 이 다크 패턴 계속 사용된 이유가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뇌는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항상 편한 길을 찾기 때문이라고요. 휴리스틱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뭔가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동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 뭐 할 때마다 이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냥 모두 동의합니다. 그냥 탁 누르고 넘어가세요. 전체 동의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밑에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선택된 있는 약관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광고회사에 넘겨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 생각 없이 전체 동의를 누르면 이 선택 약관까지 다 그냥 클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다크 패턴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예전에 이 할인 쿠폰 준다고 하면서 뭐 보험사 홍보용으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했던
이런 것들도 같은 형태의 다크 패턴입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수법들은 예전부터 사용되던 방법인 것 같은데 최근에 다크 패턴이 다시 화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페이스북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다크 패턴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진 이유는 정말 페이스북 덕분에 간단하게 앱을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그 빼돌린 정보로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으로 선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런 데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개인정보 유출 행위 자체에 붙여놓은 이름이 프라이버시 주커링이에요. 주커버그 이름을 예, 땄군요. 주커버그 이름을 따서 아예 약간 그 조롱이나 경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또 정말 이 앱을 깔거나 그럴 때 앱에서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는 이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는데 심심한 경우에는 이 날씨 앱을 깔았는데 네. 제 친구들 전화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개인 필요가 신상 정보 같은 거 없는데. 보니까 한 8가지 이상의 온갖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게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예. 형태의 다크 패턴이죠.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상한 질문을 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런 종류의 다크 패턴도 있다고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당했는데요. 예. 여기서 뭐 구독하시겠습니까라고 광고가 떠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라고 닫기 버튼을 눌렀었는데 이것은 고객님에게 큰 혜택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취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무슨 취소하지 질문이죠? 않으시겠습니까? 예. 라고 묻는데 밑에 있는 그 두 개의 버튼도 확인, 취소 나오잖아요. 예. 취소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확인을 눌러야 되나 취소를 눌러야 되나 아, 이거 애매하네요. 굉장히 정말. 헷갈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물으면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 방법을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할 때도 한번 써서 그냥 위에 있는 X 표시를 누르면 벌써 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X 표시를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게 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한번 좀 문제가 됐었던 그런 방법이었고요. 네. 또는 이제 수치스럽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내놓기 싫어가지고 특정 기능, 이 안면 인식 기능 같은 경우를 끄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우리는 당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됐는데 정말 이 기능을 끌 것이냐. 당신 이 기능을 끄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당신 사진이 올라와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게 된다. 이거 정말 끌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친구 스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전에 게임에서 하트 막 던지고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 하트 폭탄 이런 것이 일종의 그 친구 스팸입니다. 친구가 직접 내 친구들에게 스팸 메일을 보내게 만드는 건데요. 게임에서 어떤 SNS 친구 찾기 기능을 쓰거나 네. 아니면 핀테크 앱 같은 경우도 요즘 자꾸 친구에게 지원금을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다크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하는 이 다크 패턴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솔직히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일단은 거절하는 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뭔가 뭐 하시겠습니까 나왔을 때 이제 과감하게 그 노라고 누르실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강제로 구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앱의 사용을 과감하게 어떤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가끔 보면 뭐 선착순 할인, 품절 일박, 뭐 선착순 1000명에게만 이런 것들 이런 메시지를 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다음에 또 옵니다. 네. 거의 100%또 오니까요. 절대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스마트폰으로 어떤 아예 물건을 사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폰 쇼핑은 소비자에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PC로 사는 것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면 추가로 할인해 주는 곳이 많잖아요. 네. 이게 다 이 알림을 띄울 수도 있고 다른 곳과 쉽게 물건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소비자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늦은 밤에는 네. 어떤 새벽에는 회원가입이나 쇼핑 앱 사용 같은 걸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피곤하면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어떤 동의나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굉장히 다크 패턴이 잘 먹는 시간이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인지하시고 예. 이때는 그냥 모든 거를 이제 포기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중요하지 않은 앱은 아예 알림을 꺼두거든요. 예. 이처럼 다크 패턴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쇼핑 사이트 11,000곳을 조사한 결과 10% 이상인 1,200개가 넘는 사이트들이 다크 패턴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피해와 불편 문의가 잇따르자 미국에서는 이용자 1억 명이 넘는 사이트에서는 다크 패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단지 규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고지할 장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